요즘 시장은 한두 가지 이슈로 움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환율, 인공지능, 또 금리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혼재되면서 진짜 복합적인 장세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는 글로벌 리스크가 모두 환율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죠. 특히 이제 미국하고 한국하고 금리 차이가 점점 커지면서 이슈가 계속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가 도저히 약세가 되기 어려워 보이는 국면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오늘은 환율부터 글로벌 시장의 방향성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상현 IM증권 리서치 본부 전문위원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환율, 계속해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근데 그래서 뭐 사자협의체 이야기도 나왔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일 포인트는 이제 한은하고 국민연금 간의 외환 스와프 이야기더라고요. 근데 이게 시장에 직접 달러를 푸는 것보다 이런 직거래 방식이 어떻게 환율 안정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건지 이 어떤 원리 자체? 이게 저는 좀 잘 안 와닿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일단 뭐 말씀하신 이제 국민연금과 하는 간에 이제 직거래 방식은 이제 일단 국민연금은 노상 이제 달러를 사야 되는 거니까요. 그 달러를 시장에서 안 사고 이제 국민은 이제 한국은행의 외환보육을 통해서 이제 하기 때문에 실제 수급상에 이제 부담을 좀 덜어주겠다라는 부분들인데, 근데 오늘 사실은 이제 장 초반만 하더라도 원달러 환율 자체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뭔가 좀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나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실제 이제 구현철 장관께서 이제 발표를 한 이후에 오히려 좀 환율이 낙폭이 좀 축소가 되고 지금 장에서는 다시 1,470원대로 다시 좀 한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는 뭐 외환 말씀하신 어떤 스와프보다는 사실은 환율 해지를 통해서 사실은 연금이 선물한 매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서 뭔가 달러가 좀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컸지만 이제 그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실행 방안이 발표가 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조금 실망감으로 좀 작용한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다양한 지금 방안을 내놓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국민연금만으로 외환 시장을 이렇게 좀 안정시키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또 국민연금도 아무래도 이제 수익률이라는 부분은 자체를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뭐 정부 입장에서 함부로 이렇게 자금을 동원하기도 사실 좀 어려운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사자협의체가 구성이 됐고 앞으로 어떠한 추가적인 어떤 대책이 나올지는 조금 더 예의주시를 좀 해봐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을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한마디 하시는 바람에 그냥 낙폭을 확 줄여버렸는데 근데 그게 원래 맞는 방향 아닌가요?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예.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이든 해외 투자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거 계속 샀다가 나중에 돈 줘야 될 때 팔다 보면 우리나라 거 다 폭락이니까 네. 큰 시장 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은 대책이 없지 않나요? 그렇죠. 지금 입장에서 환율을 그러니까 지금 국민연금을 동원한다라는 것도 뭐 원달러 환율의 어떤 추세를 방향을 전환시키기보다는 지금 조금 이제 심리적으로 좀 공포감이 조금 커지는 이러한 부분을 좀 진정시키는 거고 이제 좀 상승 기조를 조금 꺾고자 하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쉽지 않은 말씀하신 대로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인 것 같은데, 근데 글쎄요 뭐 내년 또 환율 전망에 따라서 지금 국민연금 입장에서 보면 뭐 장기적인 환율은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원달러 환율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어떤 뭐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지금 선물화를 매도하는 것도 하나의 좀 방안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미래의 영역이고 저희가 예측의 영역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들이고, 그래서 지금의 원화 환율 자체를 좀 안정시키는 부분, 뭐 정부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일부에서는 뭐 서학개미 하시는 분들의 그 세율을 올린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뭐 돌았던 부분들인 것 같은데요. 뭐 그것도 조금 현실성은 좀 떨어지는 부분들인 것 같고, 여하튼 그래서 국내적으로 지금 외환 시장을 조금 안정시키는 조치들 물론 내놓게서 조금 안정은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대외 변수들, 그러니까 뭐 미국의 금리 인하라든지 또 최근에는 사실은 원화 많이 동조가 되는 엔화 가치 자체가 조금 강세로 전하는 이런 좀 주변 환경, 대외 환경 자체가 조금은 좀 도와줘야 국내 원달러 환율 자체의 어떤 상승 기조 자체가 조금 한풀 꺾일 수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환율이 수출 기업들한테는 그래도 좀 뭐 관세 영향도 어느 정도 좀 상쇄해주고 보탬이 된다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또 이 고환율 기조가 너무 장기화돼서 그 부분까지도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세요, 지금?
그래서 뭐 저 개인적으로는 근데 사실 이게 수출업체하고 수입업체하고 사실은 또 내수업체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이 환율을 보는 관점이 좀 다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또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제 달러 부채가 많냐 적냐에 따라서 또 영향이 또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저희가 좀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는 사실은 조금 힘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뭐 수입업체라든지 내수업체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 그래도 수출업체 뭐 우리가 지금 수출이 잘 되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조선, 자동차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지금 현재 환율 수준 자체는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좀 저는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이제 뭐 저희가 고관세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이러한 수출 경쟁력, 그러니까 지금 엔이 더구나 약세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원화만 사실은 강세가 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또 다른 경쟁력 약화 요인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사실은 지금 원화 환율 수준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뭐 우려할 정도의 어떤 수준이다. 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국제결제은행 BIS에서 나온 실질 실효 환율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원화가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 오히려 뭐 이러한 얘기도 사실은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지금 글쎄요. 뭐 이게 좀 기업체마다 사실은 이게 느끼는 뭐 센티멘트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들이긴 하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환율 수준을 그렇게 뭐 저는 이렇게 나쁜 수준이라고 보지는 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잠시 지금 들어온 속보 먼저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두나무, 지금 네이버 파이낸셜과의 그 합병안, 지금 두나무 100% 자회사 편입으로 결정이 나왔고요. 주식 교환 비율은 보통 1대3으로 다들 많이 예측을 했었는데 1대 2.54로 주식 교환 비율 확정됐다라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했던 내용들 다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도 좀 이야기해 볼게요. 간밤 미증시에서는 여전히 또 알파벳 대세론의 힘이 더 들어가는 상황이었었는데 메타가 구글의 TPU 좀 도입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정말 엔비디아의 시대는 끝나고 구글로 이제 완전히 무게 중심추가 이동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던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래서 뭐 아직 속단하기 좀 이른 것 같고요. 물론 지금 최근에 이제 제미니아의 어떤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구글에 대한 평가 자체가 상당히 조금 좋은 상황들이고 또 이제 알파벳 구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이제 구독자를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갖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유리한 측면이 사실은 있겠죠. 뭐 오픈 AI보다는 그러한 부분에서는 상당히 조금 앞서고 또 이제 엔비디아의 어떤 칩이라든지 이러한 것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라는 뭐 진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면 상당히 조금은 이제 구글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금 좋은 사항들인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저희가 이제 그 인터넷 사이클이 처음 이제 보급되고 근데 그 당시도 이제 포탈이 뭐 우후죽순처럼 생겼었습니다. 그때도 뭐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그러다가 이제 경쟁력 있는 회사로 이제 좁혀졌고 이제 결국 적자 생존, 출주 종국이 끝나고 뭐 어떻게 보면 과점의 상태가 사실은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 AI에 있어서도 사실은 그러한 단계가 한 번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의 상황 자체는 상당히 조금 오히려 좀 긍정적인 거 아닌가. 서로 경쟁적으로 좀 기술 발전을 뭐 하고 또 성장 모델을 사실은 좀 제시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조금 오히려 이 AI 생태계 자체가 상당히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좀 건전화되고 있다. 뭐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어떤 독주보다는 이러한 경쟁 체제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오히려 투자라든지 뭐 이러한 또 말씀드린 기술의 어떤 발전 속도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좀 빨라지면서 오히려 AI 사이클에 대한 어떤 대중화 이러한 것들이 더 빨리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쪽에서 최근에 어떤 그 이제 구글에 대한 어떤 평가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좀 좋아지는 부분 자체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누군가는 이제 좀 망할 수 있는 기업들이 좀 나오겠죠. 그거는 사실은 저희가 아직은 예단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앞으로의 모습 자체는 이러한 트렌드를 보면서 저희가 이제 누가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안목을 좀 기르는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좀 필요한 시기가 좀 온 것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쳐다보면 이제 결국 또 엔비디아를 쳐다볼 수밖에 없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거의 한 5% 이상 빠졌다가 그나마 좀 회복하면서 끝났는데 그게 TPU 때문이다 이랬지만 시작은 결국 버리가 계속 숏 레포트 내면서 공매도 레포트 내면서 빠졌잖아요. 그랬더니 그 상황에서 바로 이제 젠순왕은 비공개 뭐 메모라고 돌렸지만 다 봤죠. 공개가 됐죠.
공개가 돼버렸죠. 그래서 이제 팩트 체크라고 하면서 우리는 괜찮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시장을 돌리지는 못했잖아요. 예.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뭐 지금 워낙 그 AI에 대한 버블론 뭐 이러한 것들이 아직 좀 이렇게 좀 힘을 얻고 있는 어떤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실 엔비디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사실 시장이 좀 잘 먹히지 않는 부분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엔비디아 저희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사실 놀라운 실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익률 자체가 거의 뭐 70%씩 나오는 회사가 과연 있을까랄 정도로 사실은 돈을 많이 벌고 있고 내년에 대한 어떤 그 판매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사실은 내놓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글쎄요 뭐 벌이가 맞을지 엔비디아 젠슨왕이 맞을지는 저희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저는 그래도 뭐 젠슨왕 쪽 CEO에 좀 더 무게를 좀 두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뭐 최근에 오히려 조금 분위기가 엔비디아가 반전이 되지 못하는 부분 자체는 이제 오히려 구글이 조금 더 각광을 받는 이 과정에서 좀 엔비디아가 조금은 좀 상대적으로 이제 투자 측면에서 조금 이제 좀 제외다기보다는 조금 이제 관심이 떨어지는 이러한 상황이지 뭐 AI 버블에서 이제 직격탄을 뭐 엔비디아가 맞는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벌이가 간밤에 뭐 자기 보고서 내놓는다고 해서 무슨 얘기 나올까 싶었는데 사실 그 내용 보면 한 발 물러선 거 아닌가요? 여태까지는 계속 뭐 감가상각 가지고 회계적인 문제처럼 얘기하다가 지금 엔비디아는 분식 회계로 무너졌던 엔론이 아니라 수요 오판했던 시스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뭐 젠슨왕도 뭐 그러한 부분에서 뭐 조목조목 반박을 한 부분들이거든요. 그 감가상각에 대해서도 뭐 우리는 뭐 다른 데하고 거의 동일하게 하고 있다라고 해서 벌이 주장 자체를 상당히 좀 반박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저희가 이게 뭐 결국 내를 정확하게 잘 모르고 사실 나와 있는 실적이라든지 캐시플로우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벌이의 주장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좀 젠슨왕 주장 자체가 조금 더 설득력이 있다라는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고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러한 경쟁 체제가 계속되는 이 과정이라는 부분에서 뭐 엔비디아도 뭐 조금 더 이제 기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서로 간에 이러한 뭐 선의의 어떤 경쟁 관계가 계속된다라고 하면 뭐 벌이의 이러한 주장보다는 조금 AI 사이클에 좀 더 힘을 얹어주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스코 얘기한 거는 엔론은 분식 회계로 망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코는 그냥 실적이 나빠진 걸로 근데 실제로 거의 한 10분의 1 토막 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시스코로 된다고 한 것 자체도 실제로는 이미 폭락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 버리는 다른 마인드로 얘기한 건 아닌 것 그냥 같다. 계속. 네,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 드디어 이제 경제 지표가 많이 나왔잖아요. 이제 소매 판매 같은 경우도 나오고 뭐 약간 고용도 좀 악화되는 걸로 보이고 어제 나온 지표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뭐 기본적으로 보면은 그 금리 인하 사이클에 사실 힘을 얹어주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이게 말씀드리기 좋으신데 이게 9월 지표라는 부분에서 시의성. 시의성이라든지 또 연준의 어떤 판단 기준에 눈높이에는 사실은 좀 눈높이를 맞추지 못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나간 데이터라는 부분에서 항상 이제 우리 주식시장이라든지 금융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앞서가는 데이터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 사실은 이렇게 뒤늦은 데이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하튼 연준이 계속 매파적인 목소리를 높이는 과정 속에서 뭐 소매 판매가 일단은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고 뭐 생산자 물가도 사실은 뭐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정도 그러니까 물가 압력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지금의 어떤 매파적인 연준 의사의 목소리 자체를 조금 낮출 수 있는 부분은 좀 분명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12월에 그 FMC에서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을 계속 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 이러한 데이터가 지금 나오고 있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중요한 10월, 11월 데이터 자체는 사실상 FOMC 끝나고 사실 나오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데이터 의존적이라고 계속 말한 그 파월 의장이라든지 연준 인사 입장에서 보게 되면 보지도 못한 데이터를 갖고 금리를 동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 나오는 데이터가 조금은
뭐 부진하냐 아니냐라는 사실은 큰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아닐 것 같고 결국 지금의 뭐 사항들 그것은 이제 연준 인사들은 사실은 이제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이제 보고서를 통해서 뭐 얘기를 받겠죠. 그래서 뭐 저희보다는 더 정확한 판단을 갖고 하긴 할 텐데 근데 뭐 좀 시장을 설득하는데 만약 금리를 동결을 할 경우에는 그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설득력 측면에서 보기에는 대중을 설득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나. 지금 지표가 나오는 상황으로 봐서는 뭐 그래서 좀 금리 인하 쪽에 오히려 좀 힘을 더 얹어주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도 커지고 있고 또 QT 종료 이런 이슈들 다 더하게 되면 결국에 그러면 이제 연말 연초 유동성 장세에 의한 랠리들 다시 한번 좀 기대감 키워도 되는 걸까요? 예, 제가 최근에 이제 몇 가지 그 미국의 유동성과 관련돼서 지표를 계속해서 좀 워치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직 그렇게 저희가 원하는 만큼 자금 경색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해소가 됐다라고 좀 말씀드리기는 조금 아직 어려운 단계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최근에 많이 보고 있는 뭐 빅테크들의 CDS라든지 또 이제 뭐 AAA 회사채 금리 뭐 또 다른 어떤 지방은행들의 어떤 ETF 가격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더 이상 악화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조금 이제 11월 달에 있었던 자금 경색 현상 자체는 조금 이제 일단락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러면 자금이 풀리겠느냐라는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이제 생길 텐데 거기에는 이제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일단은 뭐 하나 아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고 또 하나 저는 사실 기대하는 게 이제 12월 그 FOMC에서 뭐 지금 그 뉴욕 연준 총재가 계속 얘기하는 이 단기 국채 매입 가능성 이 부분마저 만약 이제 QT가 종료된 상황에서 그 카드 자체가 나온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건 단기 유동성 쪽에서 보면 상당히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가 약간의 좀 QE 성격 같은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유동성 확대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그 미국이 계속 그 뭐 베센트 장관이라든지 트럼프 정부가 원했던 그 SLR 규제, 그러니까 보완적 레버리지 규제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완화하기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 자체는 은행들의 그 뭐 국채 매수 여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좀 커질 수 있는, 그러니까 유동성이 더 풀릴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12월 유동성 흐름 자체를 조금 더 보강시켜 줄 수 있는 어떤 상황으로 좀 보고 있고요. 거기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사실은 달러 흐름 자체도 사실은 조금 뭔가 좀 약세 쪽으로 돌아서줘야 이제 유동성 흐름 자체도 사실은 좀 원활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와 관련돼서는 저는 뭐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도 사실 중요하지만 결국 크리스마스 이전에 신임 연준 총재가 만약 지명이 된다면 그 기대감 자체가 달러 쪽에는 상당히 약세의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할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최근에 엔화도 사실은 지금 그 다카이치 총리의 어떤 그 대규모 부양책으로 인해서 엔 약세가 됐지만 사실 재료가 노출된 이후에는 오히려 좀 강세적으로 좀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일본 정부도 지금 계속해서 엔화 약세를 저지하기 위해서 시장 개입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는 흐름을 봐서는 12월 달에 달러 부분 자체가 조금은 약세 흐름으로 좀 갈 수 있는 상황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유동성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하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여 좀 유동성이라든지 시장의 분위기를 좀 달랠 수 있는 좋은 좀 뉴스거리는 유가 하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가가 지금 58불, 57불까지 떨어졌고 지금 미국 에너지청 전망에 따르면 내년은 50한 2, 3불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낮은 수준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결국 유가가 하락한다라는 거는 인플레 기대감이라든지 금리 쪽에는 당연히 이제 긍정적인 영향이고 이제 그렇게 보면 그것이 이제 달러도 약세가 되고 유동성 흐름에도 사실은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모르겠습니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이 또 이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긴 하겠지만 만약 그게 크리스마스 이전에 정말 이제 종전에 대한 어떤 그 기쁜 소식을 전해준다라고 하면 유가의 어떤 추가적인 하락을 저희가 볼 수도 있는 상황들이고요. 이제 그렇게 보면 시중의 유동성 확대에는 상당히 좀 기여를 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일 걱정하는 게 유동성을 그렇게 SLR 규제나 아니면 단기 국채 매입 같이 하고 거기다가 또 금리 인하까지 해가지고 유동성을 풀면 결국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거를 유가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빼서 하락해서 그걸 메꿔줄 수 있으면 골디락스로 계속 간다라고 볼 수 있지만 만약에 여기서 유가가 올라가면 완전 이상해지는 거 아닌가요? 예, 근데 유가가 사실은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떠나서 수급적으로 보게 되면 좀 과잉 공급 상태에 있는 상황들이고요.
지금 최근에 뭐 사우디라든지 오펙이 계속해서 증산을 하고 있는 상황에다가 미국도 최근 이제 그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제 규제를 뭐 시추에 대한 규제를 많이 해서 사실은 생산량이 거의 정체 상태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미국 내 원유 생산이 다시 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우리가 베이비 드릴인가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한 그 석유 수출 규제 완화 효과가 이제 슬슬 발휘가 되면서 미국 내 원유 생산 자체가 늘어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에너지청에서 왜 갑자기 50불 초반대까지 이제 전망을 했느냐? 뭐 JP 모건 같은 경우는 오늘 뉴스를 보게 되면 2년 내에 50% 폭락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한 거는 지금 원유 시장 자체가 과잉 공급 상태가 내년에도 사실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전망에 기초를 하고 있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어떤 종전 합의가 설사 안 된다 하더라도 유가가 그렇게 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어떤 수급 밸런스로 봐서는 오히려 좀 하락 쪽에 더 무게를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원하던 대로의 어떤 시나리오들이 나오는 것 같긴 한데, 근데 문제는 정치적 리스크가 좀 있다라는 부분 아닐까요? 그 부분에 따라서 좀 시장도 영향을 받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아무래도 내년에 이제 중간 선거가 있고 뭐 지금 뭐 일각에서 자꾸만 레임덕 얘기가 조금씩은 이제 스물스물 벌써부터 나오는 얘기인 상황들이어서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인 이벤트 자체, 리스크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변동성 자체를 사실은 좀 높일 가능성은 분명히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또 무슨 정책을 펴낼지, 그러니까 더구나 지금 이제 언제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관세와 관련돼서 연방 대법원에서 만약 그 트럼프가 지는 이러한 상황이 됐을 때는 사실은 저희가 또 예상할 수 없는 또 근데 사실 그 부분은 사실 많이 우려를 하시는데 사실은 저는 만약 그 트럼프 대통령이 패소를 했을 경우에는 미국 증시는 다소 흔들 수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미국 위의 증시는 좀 환호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자체는 이제 달러도 상당히 약세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돈을 기본적으로 환급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어서 뭐 지금 결국 이제 관세 내던 기업들 다시 그거 받는다는 기업 실적이 일단은 좀 개선이 되겠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이제 또 다른 관세 카드를 내놓긴 하겠지만 그것이 뭐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히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이제 뭐 관세 뭐 이러한 것들도 뭐 상당 부분 그러니까 좀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리스크로 저희가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은 계속 대비를 해야겠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